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돈 빌려줬다가 담보로 받은 주식 때문에 졸지에 1억 원 넘는 세금 폭탄 맞을 뻔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 정말 흔치 않은 경우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오늘은 이게 친구 사이에 시작된 그냥 금전거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세금 문제로까지 번졌는지, 특히 서류상으로는 회사 주식 100%를 다 가졌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때 세법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아주 흥미로운 법적 공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와 주식 양도담보에 대한 법률 분석 자료입니다. 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거랑 세법상으로 회사를 진짜로 지배한다고 보는 거, 이 사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게 참 애매할 수 있는 지점이죠. 맞아요. 이 법이나 세금 문제에서 눈에 보이는 형식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1년에 세워진 주식회사 XXX라는 회사입니다. 제품 도소매나 부동산 개발 이런 사업을 했고요. 대표이사는 A라는 분이었습니다. 네. 처음 회사를 세울 때 주주 구성을 보면 대표 A가 거의 절반, 49%를 가졌고요. B라는 분이 한 41%, 그리고 C라는 분이 10%, 이렇게 총 만주였습니다. A 대표가 대주주였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 관계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세금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는 원고, 이분의 배우자인 D씨가 바로 이 회사 대표 A씨랑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 그러니까 초중고 동창이었던 거죠. 아,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런 인연 때문에 2015년 9월에 친구 사이에 돈 거래가 생깁니다. D씨가 대표 A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게 된 거예요. D씨가 채권자, A씨가 채무자가 된 거죠. 2천만 원이요? 네. 그런데 이걸 그냥 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었어요. 아, 어떤 조건이었죠? 빌려주는 기간은 1년으로 하고요. 만약 A씨가 1년 안에 이 2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은 물론이고 아예 회사 주식 100% 전부를 D씨에게 담보로 넘기기로 약속한 겁니다. 와, 100% 전부요. 2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는 좀 과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실 부분이죠. 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대표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 그러니까 41% 가진 B씨하고 10% 가진 C씨까지 전부 이 계약에 동의하고 연대보증까지 섰다는 점입니다. 연대보증까지요. 네, 자기들 주식까지 포함해서 회사 전체 주식을 담보로 내놓는데 합의를 한 거죠. 사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비하면 정말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담보조건이었어요. 와, 진짜 2천만 원 때문에 회사 전체 주식을 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역시 친구 사이라 가능했던 걸까요? 어쨌든 계약 내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강력한 담보 조건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들이 계약서에 또 들어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채권자인 D씨 측이 설령 주식 100%를 담보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딱 담보권 그 자체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보권에만 한정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이게 뭐냐면요. D씨 측이 주식을 갖고 있어도 예를 들어 회사 경영에 관여한다거나 주주총회 가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거나 배당금을 받는다거나 심지어 그 담보로 받은 주식을 마음대로 팔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못 파는 거군요. 네, 모든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철저히 금지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D씨 측이 이 약속을 어기고 주식을 팔아서 A씨에게 손해가 생기면 D씨 측이 전부 책임지기로 한다, 이런 조항까지 있었고요. 와, 정말 꼼꼼하게 제한을 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돈을 갚으면 당연히 담보는 풀리고 주식은 바로 돌려줘야 하고 또 돈 갚기 전이라도 서로 합의만 하면 주식을 돌려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계약 조항들을 쭉 보면 주식을 넘겨받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확보, 딱 거기에만 있다는 걸 명확히 한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어도 실질적인 회사 지배 권한은 전혀 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계약서 곳곳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나중에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실질의 증거가 됩니다. 야, 계약서 내용만 보면 진짜 담보 목적이라는 게 너무 명확했네요. 하지만 현실은 계약서대로만 흘러가진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 대표 A씨가 약속한 1년 안에 그 2천만 원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6년 12월 약속대로 대표 A씨랑 다른 주주 BC씨는 채권자 D씨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회사 주식 만주, 그러니까 100% 전부를 넘기게 됩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이 회사의 완벽한 주인이 된 셈이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2020년 11월에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무서에서 원고한테 세금 폭탄 예고장을 보낸 거예요. 아, 세금 문제가 여기서 터지는군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당신은 2016년 12월에 회사 주식 100%를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었으니 이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 약 37억 원 상당의 자산을 당신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등 약 1억 1,7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와, 1억이 넘는 돈이네요. 2천만 원 때문에. 그렇죠. 정말 황당했겠죠. 이게 바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는 건데 법조항에 근거한 거라면서 결국 2021년 1월에 실제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아니, 빌려준 돈 받으려고 담보 잡은 건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니. 그러니까요. 2천만 원 빌려줬다가 1억 원 넘는 세금을 내라니 원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의 주장은 아주 명료했어요. 이 주식은 오로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받은 것일 뿐이다. 이름만 올렸지 내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즉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으니 법에서 말하는 간주취득세를 내야 할 과점주주가 아니다. 이 세금 부과는 잘못됐으니 취소해달라. 이거죠. 네, 결국 형식적인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가 없었다. 이 점을 강조한 거군요. 맞습니다. 계약서 내용이랑 실제 권리 행사를 안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 거죠. 그렇죠. 원고는 계약서의 존재, 그리고 실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그 실질을 강조했죠. 그런데 반면에 세무당국, 즉 피고 측의 논리는 좀 달랐어요. 피고는 뭐라고 주장했나요? 피고는 이렇게 본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원고는 주식 100%를 보유한 양도담보권자다. 그리고 이 지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 주식을 외부에 팔아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법적인 지위 자체가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실제로 팔았냐 안 팔았냐가 아니라 팔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보다는 그럴 수 있는 법적 지위나 가능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결국 법정에서 형식이 중요하냐 아니면 실질이 중요하냐 이 두 관점의 대결이 딱 펼쳐진 거네요. 1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궁금한데요. 네, 1심 법원은 먼저 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부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취득하면 과점주주가 되잖아요. 네. 이때 그 법인이 가진 부동산 같은 자산을 그 과점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처럼 간주해서 취득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간주한다.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점주주 정도 되면 사실상 그 회사의 재산을 거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인 소유자랑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취지는 이해가 가네요. 하지만 법원은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요. 이미 회사가 부동산 같은 걸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냈는데 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세금을 매기면 이건 자칫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중과세 문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간 모든 과점주주한테 이 세금을 다 물릴 게 아니라 정말로 예를 들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서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과점주주에게만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하. 즉, 핵심 판단 기준은 서류상 소유, 이게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 이걸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법원은 이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진짜 있었는지 이걸 아주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군요.
그럼 이 사건에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나요? 네, 법원은 바로 그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아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첫째, 아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그 계약서 내용 있죠? 네, 권리 제한 조항들이요. 맞습니다. 특히 담보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경영 참여나 주식 처분 같은 주주 권리 행사를 엄격히 금지했던 그 조항들. 이게 원고의 주장, 즉 나는 실질적 지배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실질적인 지배를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계약서가 명백한 증거가 됐네요. 네. 그리고 둘째, 빌려준 돈, 그러니까 채권의 2천만 원하고 회사 자산 가치 사이에 엄청난 차이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아, 그 차이가 컸죠. 네. 당시 회사의 자본총회가 15억 원이 넘었고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된 자산 가치만 해도 약 37억 원이었어요. 2천만 원 때문에 수십억 원짜리 회사를 통째로 넘겨받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이건 역시 주식 이전이 실제 매매가 아니라 순수한 담보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실제로 몇 년 뒤인 2019년쯤에 원고가 대표 A씨 측과 합의해서 담보로 받았던 주식 전부를 다시 돌려줬다는 사실도 확인됐거든요. 아, 다시 돌려줬군요. 네, 이것은 담보 관계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그렇군요.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법원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오직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넘겨받았을 뿐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회사 운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럼 아까 세무당국이 주장했던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팔 수도 있지 않았느냐. 네. 이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봤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양도담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담보 목적이지 소유권 이전 목적이 아니고 또 대법원 판례들도 일관되게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세무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결국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그 형식적인 사실보다는 실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그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1심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원고가 이겼는데 세무당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했군요. 2심 결과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세무당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거의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법적인 처분 권한이 있었으니까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과점주주로 봐야 한다. 이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끈질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 또 원고 승소였군요. 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아주 타당하다고 보면서 세무당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핵심을 강조했는데요. 과점주주 관주 취득세 납세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류상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서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다. 이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무당국이 추가로 제시한 다른 대법원 판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그건 주로 회사 내부에서 누가 진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사람이냐 이런 걸 따지는 문제에 관한 것이지 과점주주의 세금 납부 의무를 판단하는 이 사건과는 쟁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 관련 없는 판례라고 본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원고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야,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 사례는 법률이나 세금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실질과세의 원칙, 다시 말해 형식보다는 실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계약서나 주주 명부 같은 그런 형식적인 문서상으로는 누군가가 주식의 소유자일지라도 그 주식을 취득하게 된 진짜 이유가 빚 담보였고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인 노릇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세법성으로도 그 사람을 회사를 지배하는 과점주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선례를 남긴 거죠. 네, 법원의 태도도 좀 인상 깊었고요. 맞아요. 법원의 태도를 보면 특히 이 간주취득세처럼 법이 어떤 상태를 뭐뭐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하는 규정을 해석할 때는 자칫 좀 억울한 과세나 이종과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단순히 주식 100% 소유라는 그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배력이 정말 있었는지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판단했잖아요. 네, 그랬죠. 보이는 형식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실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제공된 자료의 분석 내용을 봐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과세관청은 원고가 주식을 취득했다는 그 형식에는 주목했지만 그럼 왜 그 주식을 취득했는지 그 성격, 담보라는 성격과 그래서 원고가 정말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졌는지 여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검토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법원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으니까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내린 결론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나 상당히 타당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친구 사이에 2천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소액일 수 있는 대여금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회사 주식 100%가 담보로 넘어갔고 그 때문에 무려 1억 원이 넘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됐지만 결국 법원에서 아니다,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다. 이 이유로 취소된 참 드라마틱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거 같아요. 법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다는 그 형식적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는 세법상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로 무조건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점. 특히 이 사건처럼 계약서를 통해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명백히 제한되어 있었고 그 목적이 순수하게 빚을 받기 위한 담보 확보에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다행히도 계약서에 그 담보 목적이라는 점, 그리고 주주로서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 나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했습니다. 아,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만약에요, 이 사건과 달리 그런 권리 제한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 만약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네. 혹은 그냥 말로만 합의했거나 뭐 서로 암묵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요. 계약서 같은 그런 명확한 문서 증거 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어려웠겠는데요, 입증하기가? 아마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형식과 실질 사이의 경계가 좀 흐릿해지는, 그래서 더 많은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이 부분은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계약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